네, 반갑습니다. 이제 재무학 연습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2주차 수업에는 목적별 금융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그 자격증 시험에, 재무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이 부분은 새겨 들으시고요. 또 우리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이 부분 금융상품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도 25분씩 두 번에 오늘 걸쳐서 수업은 목적별 목적별 금융상품에 금융상품에 있어서 있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네, 수업을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상품, 그리고 목돈 운용을 위한 거치식 상품, 그리고 그 외에 청약이라든지 기타 금융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말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금에 대해서 별도의 예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즉 기간을 정하지 않고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이라고 부르는 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게 이제 특징이겠죠.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이자를 적용하므로 수익성이 낮은 게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특징은 유동성이 높고 수익성은 낮다. 장단점이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일반 그 은행 통장이 될 겁니다.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고 체크카드 기능을 달아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일반 입출금, 그래서 이자가 거의 없죠. 이게 보통 예금,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상품이 은행의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저축 예금도 있는데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세 번째, MMDA 상품입니다. MMDA 상품도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취급하는 곳은 은행이고요. 보시면 빨간 글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그 다음에 결제 기능이 결합된 상품입니다.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을 주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상예비 자금이나 대기자금을 넣어 놓는 그 통장이고요. 사용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단기 목돈 운용에 유리한 금융상품입니다. 보통 예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지만 고금리 예금 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지만 금리가 높다. 보통 예금과 비교했을 때 보통 예금은 단기인데 유동성이 높지만 수익성이 낮다. 이 상품은 단기인데 유동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그 CMA나 또는 MMF나 MMT도 비슷한 이런 상품이거든요. 이런 상품들과 경쟁 상품이 되겠습니다. CMA는 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또 종합운용회사에서는 MMF를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MT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상품입니다. 다 비슷한데 판매하는 회사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MMDA는 은행, CMA는 증권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 그 다음에 MMF는 자산운용회사, 그리고 MMT 자산운용회사. 이런 상품들은 비슷한 상품입니다. 네, 다음은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당좌 예금은요, 위에 보시면 여기에 수표나 어음을 지급으로 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넣어 놓은 돈은 향후에 수표나 어음을 지급하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자인 예금주가,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예금주가 수탁자인 은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그 고객이
수표나 어음을 지급 제시가 있을 때에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예금주가 내 수표나 어음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지급 제시가 있을 때 은행은 수표나 어음을 지급하는 거. 그래서 수표나 어음 결제 같은 거를 이용하는 통장이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MMDA 할 때 배웠는데 어음관리구자 CMA가 다시 나옵니다. CMA는 말씀드렸죠. 증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단기 운용상품입니다. 특징 단기입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지만 고수익 상품이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입출금 자유롭습니다. CMA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면 CMA 계좌를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CMA는요.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즉 뭐 휴대폰 요금이나 이런 자동이체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면서 입출금도 가능하고 금리도 높으니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겠죠. 그 다음은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상품이 되겠습니다. 목돈을 마련, 그러니까 목돈을 모으기 위한, 지금은 목돈이 아닌데 매월 조금씩 넣어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적립식 상품이 되겠습니다. 적립식 상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해서 정해진 기간의 목돈을 찾는 그런 상품을 적립식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고객이 저축가입 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기를 정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약정 기한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만기일이 되면 납입한 원금과 사전 약정한 이자를 합해서 지급받는 형태의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적립식 상품의 특징은 만기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이런 요구불 예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은 높겠죠. 만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만기 때까지는 찾았을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 되기 전에 해약하면 찾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해약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품입니다. 를 본다면 정기적금이 있을 거고요. 보통 은행에서 판매하는 정기적금이 있을 거고요. 정기적금은 앞서 설명한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정해진 기간, 정해진 금액,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는 거고요. 상호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부금도 넘어가고요. 재형저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재형저축은 지금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은 있는데요. 보면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던 상품인데 비과세 상품입니다. 비과세 상품. 우리 보통 그 금융상품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우리 적금, 정기적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같은 보통예금, 그 다음에 CMA 등 이런 상품들은 전부 다 과세 상품입니다. 과세인데 뭐가 과세냐? 세금을 내느냐? 이 상품에 돈을 넣어서 받는 이자에 곱하기 15.4%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내가 넣은 돈 원금은 아니고요. 이자의 15.4%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과세 상품입니다. 근데 재형저축은 비과세. 이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없다라는 건데 이 상품은 가입하면 단점은요. 최소 7년간이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장기 상품이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7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상품은 2015년 말에 판매가 이제 끝난 상품입니다. 2015년 말에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 유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2022년까지 유지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중에 있는 상품인데 가입은 어렵다. 그러나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품 구조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재형저축. 지금은 ISA라는 또 상품이 있거든요. 이런 ISA 상품은 가입 의무기간이 3년 또는 5년입니다. 이건 소득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1억을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자에 200만원까지는 또 비과세되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이 상품은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런 그 시중에 이렇게 비과세되는 세제책에 있는 상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목돈 운영을 위한 거치 상품입니다. 이때까지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었고요. 이렇게 마련한 상품을 이제 만기가 되어서 목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돈을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가 적립식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넣었습니다. 곱하기 12개월 넣으면 1200만원을 우리는 만기 때 찾게 됩니다. 플러스 이자겠죠. 이자까지 찾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다시 제하고 목돈은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목돈 받은 이 돈을 다시 또 운영을 해야겠죠. 지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지출하면 되는데 이 지출할 것이 마땅히 없으면 다시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목돈을 운영을 하기 위한 상품을 거치식 상품이라고 합니다. 거치 상품은 상품에 납입하고 나면 만기 때까지 돈을 넣는 상품은 아닙니다. 한번 넣은 돈을 만기 때 그냥 일시에 찾으면 되는 돈이고요. 보시면 목돈을 단기 또는 장기로 운영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만기 있습니다. 약정기한 정하고 들어가고요.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똑같이 원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중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상품도 있고요. 안 되는 상품도 있고요. 또는 중도 해지는 되는데 아주 낮은 이자를 해지 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 상품 목돈 운영을 위한 거치식 상품의 특징도 유동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정기예금이 있겠습니다. 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은 정기적금이었고요. 이제 이 마련한 운용을 위한 거치식 상품은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의 종류에는 만기 이자 지급식도 있고요. 월 이자 지급식도 있고요. 이자 복리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복리식 상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 이자 지급식은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다 받는 거고요. 한 번에. 월 이자 지급식은 목돈을 예치해 놓고 이자는 매월 그 만기 전에 이자만 미리 지급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모든 정기예금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판매금융기관에서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1인당 얼마까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있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근데 한 금융기관당이기 때문에 우리 1인이 만약에 국민은행 가서도 5천만원, 신한은행 가서도 5천만원, 우리은행 가서도 5천만원, 부산은행 가서도 5천만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당 5천만원이기 때문에 기간만 분산하면 매우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우리 두 번째 영상 마지막에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기예금은 원금 보장도 되고 이자를 합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원까지 보호받는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방금 우리 공부했죠.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목돈 운영을 위한 그런 상품인데 여기에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이라는 겁니다.
뭔가 주식 가격에 연동된다 이런 느낌이 있죠.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이란 정기예금과 주가지수 옵션을 결합해서 만든 구조화된 정기예금이다. 이렇게 만든 상품들을 구조화된 상품, 구조화된 금융상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보시면 구조는 원금의 아주 적은 일부 또는 그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도를 코스피 200 등과 연계된 주가지수 옵션 또는 워런트 등에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만큼 원금을 맡겼는데 이 중에서 아주 적은 돈 또는 이만큼 원금을 맡겼는데 여기에 붙는 이자 이만큼만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코스피 200 등과 같은 연계된 주가 지수 옵션에. 그러니까 위험이 아주 적겠죠. 왜냐하면 실패해도 요만큼만 돈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적지만 그래도 이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는 있다라는 거죠. 아예 리스크가 없진 않다. 정기예금보다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조금 더 설명 볼게요. 원금 보장을 하면서 즉 이만큼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이 이만큼이 거의 이자 받는 이자의 범위를 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이자만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거의 보장이 됩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은 주가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사전에 약정된 수익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보장하지만 1% 내외의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 조금 투자하거든요. 근데 이 이자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자의 일부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자의 1% 내외까지도 보장을 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지수 연동 상품이 시중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 점점 더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ELD, ELS 정도였다면 지금은 ELT 해서 이 주가 지수 연동된 상품들이 상품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주가 지수 연동형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우리가 배웠던 거는 ELD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ELD만 있는 거는 아니고 비교해서 비슷한 상품을 이번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한 상품은 ELD입니다. 그럼 ELD부터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ELD를 발행하는 주체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이 상품은 발행하고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형태는요. 예금을 가입하듯이 가입합니다. 자산 운용 구조는요. 대출금, 증권,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수익 상환 방법은요.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해집니다. 가입할 때 원금 다 드릴게요. 또는 원금 플러스 1% 보상해 드릴게요. 이렇게 다 사전에 정해주고 플러스 알파는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1% 더 드릴게요. 2% 더 드릴게요. 이렇게 정하고 들어갑니다. 원금 100% 보장형 이상만 가능합니다. ELD는 즉 최소 원금은 보장한다. 나오죠. 최소 원금은 보장하는 게 ELD입니다. 중도해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상품을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희망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ELD 상품 원금 보장한다고 했지만 중도 해지 때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있습니다. 장점은
미리 정한 수익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건에 부합했을 때. 단점은요, 추가 수익 없습니다. 이 상품이 원금 플러스 수익 나면 2%더 드릴게요 했는데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에서 2%가 아니라 4%, 5% 수익이 나도 이거는 주지 않습니다. 처음 정한 2%만 약정한 수익만 원금 플러스 드린다는 게 추가 수익은 없다.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 됩니다. ELD 주가지수 연동형 상품 중에서 5천만원 한도로 그 원금 보호가 된다라는 거,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과 이제 비슷한 또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ELS가 있습니다. ELS는요, ELD보다 훨씬 더 판매율이 높습니다. 인기도 많습니다. 왜냐? 높은 수익을 제시하기, 높은 수익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발행 주체는요, 증권사가 되겠습니다. ELS 발행 주체 증권사 나와 있는데요. 제일 오른쪽 가보면 EL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또 자산운용사가 발행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뭐고 그럼 증권사는 뭐냐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삼성증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건 증권사입니다. 근데 삼성 자산운용사라는 회사도 있죠. 이거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우리 그 펀드 같은 거, 펀드는요 자산운용사에서 만듭니다. 그렇지만 판매는 증권사에서 하죠. 펀드는 증권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은행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만드는 곳은 자산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다. 우리 한국투자증권도 있죠.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증권사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계열사이지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만들고 판매하는 게 ELS입니다. 투자 형태는요, 그러니까 가입 형태는요, 청약을 통해서 가입합니다. ELS는 청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산운용 구조, 운영하는 구조는요, 채권이라든지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든지 주가지수 옵션이라든지 주가지수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수익 상환 방법은요,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전에 약정서를 보고 어떻게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 나면 얼마를 드릴게요 라는 그런 약정서를 보고 가입을 합니다. 원금 보장형도 있고요, 비보장형도 있는데요, 대부분 비보장형입니다. 상환 보장 여부는요, 발행사가 지급은 보장합니다. 지급은 보장. 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하고는 틀리죠. 뭐냐 하면 이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금 보장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남은 돈, 이 돈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약속한 돈은 줄게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발행사가 지급을 보장한다. 즉 발행사, 증권사가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은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 즉 수익이 조금 높은 수익을 제시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추가 수익은 없다. 즉 조건을 내걸거든요. 이렇게 투자해서 조건에 부합하면 8% 수익 줄게. 이런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6% 수익 줄게.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거지 추가 수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 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 많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ELF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ELF는요, 발행 주체가 다를 뿐이지 ELS와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발행 주체는요, 자산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신사가 운용을 하고요. 투자 형태는 ELF의 F, 펀드가 되겠습니다. 펀드에 투자합니다. ELS와 거의 비슷한데 ELS는 이런 곳에 운영을 하거든요. 채권 사고, 주식 사고, 선물 사고, 옵션 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ELF는 펀드를 매수하고 펀드에 투자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낸 그런 상품입니다. 수익 상환 방법은요. 운용 성과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배당을 합니다. 상환 보장 여부는요. 신탁재산 신용도 및 운용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중도 환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 있습니다. 추가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장점.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ELS는요, 증권사가 제시한 수익률을 받는 거죠. 제시한 수익률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ELF는요, 추가 수익이 발생 가능하다. 단점은 제시하는 수익의 보장은 없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 예금자 보호법 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ELS, ELD, ELF의 발행 주체가 다르고요. 여기서 이 셋 중에서 원금 보장되는 상품은 유일하게 ELD가 되겠습니다. ELS에는 아주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되는 건 ELD가 되겠고요. 또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품은 ELD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LS, ELD, ELF는 개념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상품은 앞으로도 우리 수업할 때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각종 시험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도 자주 접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고요. 또 이런 상품의 구조가 모든 상품의 구조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놓으면 좋죠. 오늘은 간단하게 특징만 알려드렸고요. 우리 ELS의 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또 앞으로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만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기예탁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정기예탁금은 우리 잠시 쉬고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